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전의 용사들 먼저 출연해 주신 역전 용사부터 소개하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000분 이미 들어와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월요일 저녁인데요. 먼저 김갑수 문화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 정치학 박사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오늘 파이팅 있게 진행하는데 방송 전에 이런 얘기 잠깐 나눴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무죄 1심 선고 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반응이 뜨겁다기보다는 매우 착잡하다 또는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부분 먼저 한번 분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중형이 내려질 걸 각오도 했고, 네. 심지어는 뭐 한동훈의 얘기처럼 법정 구속이 될 것까지도 각오했는데, 좀 예상 밖이라고 그럴까요? 무죄가 내리니까. 와, 다행이다, 기쁘다 하기에 너무나 마음이 언짢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화정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의 권력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임명된 자들은 그걸 넘어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7%로 당선된 대통령과 그 차이로 낙선된 사람의 그리고 앞으로 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정치적 명운을 검사가 마음대로 재단해서 재판장에 세우고 네. 그걸 또 판사의 결정 하나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만들어주는 이 현실. 예. 글쎄 우리가 사법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승복을 해야 된다지만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거에 대해서도 꼼짝없이 승복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무죄에 대해서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이 정치라고 하는 정상적인 것을 짓누르고 있는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그 분노가 느껴지고 또 이거 말고 이 전에 내려진 판결 징역 1년을 살게 한 것이 우리가 죄와 벌이라고 그러면 죄를 전 만큼 잘못을 했었어야 그 벌을 받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건 부당한 기소라고 느껴지는데 판사가 그냥 유죄를 때리면 그걸 승복하는 게 뭐 민주주의 사회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이 법치를 가장한 장난 이 정치학 공부한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치가 바로 이런 식으로 법의 이름으로 전부 자행된 일이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법 기술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부당한 현실을 그냥 온몸으로 겪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아무리 사법부 구성원이어도 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나는 국힘으로 출마할 거야라고 계획하고 있는 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나는 법관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개인에게 맡겼을 때 얼마나 다양한 일이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도 수많은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기다리고 예. 있어요. 이 일희일비할 수가 없는 마음인 거죠. 자, 송김포님께서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트루스님은 당연한 것이 감동입니다. 김동현 판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의로운 영웅입니다. 크리스탈님 주셨고요. 김미솔님께서는 당연한 것이 참 그렇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전순애님, 김갑수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결국 무죄 판결 당연한 걸 가지고 판사한테 고맙기는 뭘 고맙다고 하느냐라는 정대인님 말씀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법부가 정상적인 판결을 한 것을 마치 정의를 세우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주춧돌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 말씀까지 이제 있으니 김종욱 박사님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무죄 선고 다행이다라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야 이거 뭐야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갑수 선생님 말씀도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본 분들은 이제 그런 거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숨통이 트인다. 이제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뭐 기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억압당했던 상황이고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그다음에 뭔가 해보려고 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다 막고 있는 상황. 근데 11월 15일 날 1심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온 상황과 관련해서 완전히 예를 들면 꽉 눌려 있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 판결을 보면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숨통이 트인 상황에서 바로 기뻐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비장함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 이 앞으로 이 산을 얼마나 많이 넘어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뭐 와 너무 좋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뭔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상식적 판단을 하는 데가 나오기 시작했구나라는 판단들을 하시면서 좀 조금씩 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 돌파구가 되느냐 아니냐는 좀 이따가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그 선거 공판 이후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발언을 국민들에게 했는지 직접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참 큰 바다 속에 좁쌀 한 개밖에 없다. 국민들은 정말로 삶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줘서 좋다. 고맙다는 말씀을 이제 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런 이제 발언 이후에 박지원 원장께서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정원장 출신이죠.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얘기 들어봤는데요. 함께 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쁜 소식에 반갑고요. 그러나 우리는 의연하게 나가자. 그리고 판판생생.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이기 때문에 국민을 보고 일하면 된다. 험한 파도를 헤쳐나온 선장은 강한 선장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김대중처럼 고초를 이기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되고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재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저항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는 피의자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저항할 수 있지만은 국내 정치 서열이 집권 여당의 대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재명을 유죄를 해라, 중형을 처해라, 생중계해라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재판 지연 방지 TF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법부를 감독하는 것은 강압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다시 돌아간 그 한동훈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규탄에 맞지 않고 저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재판은 재판대로 대응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댓글 조금 소개해 드리고 우리 지금 김갑수 선생님 말씀을 좀 듣겠는데요. 일단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당신이 겪는 고난은 좁쌀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이제 쏟아졌다. 열린맘님 주셨고요.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씀 그리고 끝까지 의연하게 그리고 오늘 눈물 흘렸습니다. 초이땡땡님 김현수님께서도 그 바닷속의 좁쌀 이 바로 전대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이제 반응들이 있는데 김고부 선생님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야기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의연한 모습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식으로 거대한 그 핍박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모습의 일단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해결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일들의 한 지점일 따름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이라고 소위 만들어서 검찰이 기소한 일들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일단 오늘 벌어진 일만 보더라도 이게 2002년도 일이에요. 22년 전에 소위 검사 사칭이라고 붙어진 사건이에요.
이걸 계속 비틀고 또 2018년에 또 한번 비틀어 갖고 지금 재판이 되게 만든 이런 이 비열함. 여기서 건강한 정치 노선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면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상대는 무조건 죽이고 말겠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상식적인 재판부였다면 무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판사가 다룰 일이 아니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공소기각을 했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같이 민간인이 이 법률 조항이나 이 조항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불행한 시대인데 이걸 법관이 어떻게 다투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명확히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검사가 사건을 만들어서 재판장에 세워놓은 일이라면 건강한 재판부였고 정말 의기가 있는 재판장이었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는 못 다루는 일입니다. 해서 기각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만 비롯된 일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나 많은 기가 막힌 수사와 재판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온 국민이 하는 조국 사건 같은 거 무슨 딸이 장학금 받은 거 교수 시절에 받은 장학금서부터 거슬러 가서 이걸 뇌물이라고 때리고 무슨 수시 모집 체계 안에서 스펙 쌓은 거를 범죄로 몰아서 부인에게 징역 4년을 때린 이런 일들. 한명숙 사건 같은 거 떠올리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증거도 없는데 징역 매기고요. 김경수 사건 같은 경우도 더 기가 막히고 이런 식의 상식을 벗어나 있는 이 정치 노름이 법의 이름으로 수사와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진 일들을 누구도 치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만성이 돼서 마음대로 정치 노름으로 정치 재판하고 정치 판결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어쩌다 오늘처럼 무죄다 하니까 그냥 우리가 기뻐하기만 하는 이런 일이 들었어요.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 그래요. 정치인들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거나 대결적으로 태도 취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요. 글쎄 정치 논리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으로서는 난 동의할 수 없어요. 네. 이것은 공소기각해야 된다. 이건 부당한 재판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고 사필 규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우리 방송 8,000분이 보고 계십니다. 정치본색 역전의 용사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시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김건영님 그리고 앞서 저희들에게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놓쳐버렸는데 지금 댓글창에 지나가 버렸네요. 김현수님, 박대규님 모두 고맙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누르지 않고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잠깐 나가서 좋아요 좀 누르면 좋겠습니다. 2,300명 좋아요 눌렀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국내외에서 방송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벌써 8,30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이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잠깐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평가해야 되는지 전현희 최고위원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필 규정의 판결이고 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정의가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죄 혐의는 제가 되지 않은 사안을 억지로 조작을 해서 기소한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 정치 탄압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에 위정교사죄가 성립하려면 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있어야 되고 이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보니까 사실상 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즉 사실상 전화 통화에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이런 것은 통상의 증언을 요청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위정을 교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방어권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위에 대해서 위정교사라는 이런 잣대를 댄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위정교사제 2심, 3심에서 계속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당에서 또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반드시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픽스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기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1심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법리적 설명을 충분히 해줬고 응원과 지지에 의해서 이제 끝까지 이겨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자,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심 무죄라는 것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까지 전체적인 국민들이 소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통치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한 발 나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중도층 같은 경우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건 사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선거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측면들이 있는 건데요. 저는 오늘 1심 선고의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했는가, 무리한 기소를 했는가, 탈탈 털었는가라는 사실들이 명백하게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들의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아니 뭘 이런 걸로 기소를 하고 이런 걸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때리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어떤 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땐 무죄가 명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든 용산이든 사법 리스크를 걸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니들은 다 못하는데 그래 이건 남아있으니까 니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그래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전 그것도 끊어졌다는 생각이 느낌이 들거든요. 전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사법 리스크의 중대한 끈 자체가 조금씩 긁혀서 끊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향배는 정치적으로 소위 이 윤석열 정부가 매우 대응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말씀대로 되면 너무 좋겠죠. 네. 근데 그냥 우리 지나간 거 아무거나 끄집어내 봅시다. 한명숙 총리 1심 때 무죄였어요. 그런데 온갖 방법으로 몰아가더니 2심 때 딱 해갖고 징역형 내려갖고 금방 그 대법원 판결도 확정도 금방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지금 이 정권은 명운을 걸고 이재명은 법망에 잡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 사건 하나만 있었다고 쳐봐요. 다른 재판 없고 1심 무죄니까 와 좋다 하다 이제 2심에서 확 뒤집어 엎어갖고 바로 한두 달 내로 뭐 이런 트릭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김 박사님 얘기대로 계속 몰리기만 하다 이런 숨통이 트였을 때 이 정의에 목마른 시민들이 더 힘을 갖고 더 집회장에 모이고 더 여론조사에 반응하고 각계각층에서 소리를 내고 이럴 계제를 만들 수도 있긴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법망 앞에서 부당하게 꼼짝없이 거무줄에 묶이듯이 묶여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 유죄가 돼가지고 혹시라도 정치를 못하는 상황이 오면 탈출구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약간의 이제 혼란과 멘붕 같은 게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1심 무죄 때 이제 열흘 전의 일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까? 아유, 너무 많이 나신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진보 전체가 그리고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특검 중에 하나라도 이제 특검을 걸어야 돼요. 김건희 특검이 이제 가장 당면한 거예요. 특검이 걸고 특검이 발효되면 바로 한두 달 내에 탄핵을 또 거는 거죠. 그래서 직무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임기단축 개헌 논의를 해서 내년 봄까지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이 그림이 스케줄이에요. 가장 좋았을 때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저쪽은 이제 결사적으로 그걸 막는데 그 막는 방법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라는 상징 존재를 거꾸로 틀린다. 법으로 거꾸로 틀려서 법정 구속을 시키든 뭐 대법원 확정을 시키든 해서 이재명 하나만 잡아놓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인 거 아니냐? 절대로 안 그럴걸요. 네. 저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 올가매는데 모든 걸 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8일로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자, 김건희 특검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저 이런 어렵다. 상황에서 어렵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부터 나오는 이야기가요. 자,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상설특검으로 가서 12가지 지금 사안이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딱 2가지만 하자. 첫 번째, 명태균 게이트 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래. 이거는 상설특검 가서 30일 플러스 15일 하면 그게 가능하고. 답이에요. 자, 이거 가자고 지금 바로 가자. 민주당 지금 자꾸 국힘 설득하에서 8표가 오느니 안 오느니 따지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오후부터 본물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게 저희 느낌입니다.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에 착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민주당의 방식, 말씀하신 것처럼 8명을 더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방식을 가지고는 앞이 안 보인다는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든 해보라는 요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아니,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특검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본물이 열려서 실체적 사실이 하나라도 밝혀지는 순간부터 특검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때부터는 특검을 안 받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적어도 수사를 받아서 유죄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에 자기에 있는 권한으로 막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음에 내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상설특검이든 뭐든 가능한 부분들로 일단 들어가서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이건 되게 짧은 기간 동안 밝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내는 것이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저는 왜 이번 판결이 왜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판사의 그 선고 판결 내용 자체가 너무 명확해요.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설명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 자체가 검사 같은 경우 유증교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던 건데 내용을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증인에게 증인을 갖다가 진술을 부탁을 할 때에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어. 방어권을 행사한 거야.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 정도 상황들이 판결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밝혀지는 순간부터는 이재명 당대표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리더십을 더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좋다. 진실 전체를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가장 지금 국정농단으로 분노하고 있는 소위 명태균 게이트 문제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뭐 이미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이 2가지를 밝혀서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싸움을 하는 건 좀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뭐 논객일 수도 있고 이제 법조 전문가들,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에 오히려 반감을 사갖고 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법리로 접근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법리로 접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법리로 장난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약간 수세적으로 발언하고 사법부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뭐 이런 것도 뭐 다 정치적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라는 특정 정권이 앞으로도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일단 이재명은 죽이고 본다라고 그냥 칼을 들고 쑤시는 중이에요. 지금 제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만 정말 칼로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껴둘 패가 없는 거예요. 네. 총력을 거는데 예컨대 상설특검 걸고 국정조사 내보내라 네. 이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제가 그림을 할 줄 몰라서 그런데 이 재주 많은 분들은요. 김대중과 룰라, 브라질의 룰라 2 사진을 크게 만들어서 이재명을 상징하는 대표 그림으로 해서 티셔츠에도 벽보에도 피켓에도 이재명과 룰라의 2 얼굴을 그려서 상징으로 삼아서 계속 그렇게 시민들이 항쟁을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2 사람 뭐예요? 사법의 이름으로 사형 선고도 내리고 룰라는 실제로 징역을 살았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증거가 없는데 아마도 감쪽같이 숨겨서 없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룰라도 살아나고 김대중도 살아났듯이 부당하고 몰염치한 이런 기소와 판결은
역사가 판정을 해서 되살아난다는 걸 입증해야 돼서 저는 그거 하고 싶습니다. 룰라 얼굴, 김대중 얼굴 피켓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지금 상설특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1심에 무죄가 났잖아요. 그러면 다음 재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어요. 나머지도 지금 기소되어 있는 게 4건 더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1심 선고가 나려면 오늘 그 대장동하고 성남 FG 같은 경우에는 정인 신청이 이미 400명이 넘고 정인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언제까지 재판이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고가 항소심이든 아니면 1심이든 선고가 나올 게 없으면 정치적으로 액션을 뭔가 해야 한다 지금. 왜냐면 국민들은 막 이거 밝혀내라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분노가 정말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국민들이 이렇게 열받아 있는데 상설특검 그냥 하자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좀 하자 민주당. 왜 이제 지금 눈치 볼 거 없다라고 하면서 좀 김종 박사도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었나요? 아니, 그 제가 지금 답답해서 민주당이 사법부 고맙습니다. 뭐 좋아요. 지금 힘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야 한다. 상록수 님도 걸 수 있는 거 다 그래야 한다. 지금 정말로 타이밍이 예술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뭐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단을 갖다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한다? 전 그 시점 지났다고 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상성특검을 하더라도 법에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건 법정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니 안 맞니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미 대통령은 통치력을 상실했다고 봐요. 지금 20%밖에 지지하지 않고 있고 그 상황 자체가 6개월 이상이 지탱이 되고 있고 길게는 1년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근데 하필이면 민생도 지금 개판이다. 경제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유죄냐 무죄냐, 대통령 부인이 유죄냐 문제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통치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수단들을 민주당이 다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쓰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계속 그 국민의힘에 있는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 점인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그 사람들의 8명이 넘어와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특검을 하고 그 특검을 통해서 6개월 정도 전국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무엇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그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면 임기를 갖다가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 글자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다 예를 들면 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거든요. 저는 사실상 예를 들면 국민으로부터 통치 불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전 그게 맞다고 봐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거 다 경험에서 오는 건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됩니다. 네.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윤석열이 검찰을 끼고 저렇게 막강히 버티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공직사회 내부에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세상에 저는 이제 이렇게 운명난전 아닌데 너무 부당한 거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라는 정권이 지금 지지율서부터 그동안 2년 반 동안의 통치 행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국가 유지가 안 되는데 지금 어거지로 질질 끌고 있는 거고, 그럼 민주당은 될 거를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라고. 물론 네. 제일 핵심은 탄핵발이거든요. 네. 탄핵발이 또 8명 부족해서 안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탄핵발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뭐예요? 역풍 우려잖아요. 어떤 역풍이 있을 거냐고. 80%가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20%는 사실 허수거든요. 15% 빼라는 거예요. 5% 지지라는 건데 어떤 역풍이 불겠냐? 역풍이 염려 없어요. 다만 발의를 하면 성사를 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미적거리고 있지만 이게 뭐 6개월 갈 일이고 1년 갈 일이 아니거든요. 몇 개월, 요 겨울을 거치면서 할 일이니까 탄핵 발의를 하기 전에 할 일은 상설특검 국정조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양영자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민주당 머릿속 계산기 빼고 당장 상설특검부터 해라,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민심 아닌가요? 아니, 지금까지는 사법리스크가 존재했고 뭐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일단 정리가 1심에서 무죄로 났으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그러니까 상설 특검이냐 아니냐에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제도적인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걸 못 밝히면 나라야?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니 이것도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못 밝히면 이게 나라야? 대통령이 자기가 거부권 행사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국민의힘 108명 쪼르륵 줄 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이게 나라야? 이런 나라라면 나라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최순실이 뭐길래 쥐가 뭔데 들어와가지고 국정을 농단해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에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지금 농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따지고. 대통령이 김건희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김건희 공화국 명태균 지방정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공천권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좌지우지하고 거기다 결제를 누구한테 받느냐? 김건희 씨한테 결제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사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작동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이 좌절감과 분노가 쌓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든 밝혀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요.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간곡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니 간곡히 하지 마시고 그냥 세게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민주당 아니 의원들한테. 좀 작은 거여서 그런데 국힘은 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재명 방탄.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렇다고 이재명 방탄하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국민들은 이재명 방탄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당 내에서 혹은 여야 뭐 대변인사에서 계속 이재명 방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측 대응은 맞다. 우리는 이재명을 방탄하려고 한다. 여기서 지금 이재명은 더 이상 개인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한국 민주주의의 피나는 역사에 그 굴절을 온몸에 지금 안고 있는 존재여서 이재명 지키는 게 민주주의 지키고 나라 지키는 거가 됐으니 자, 뭐 최고위원들도 있고 의원들 언제 없더라도 우리는 이재명 방탄하겠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스픽스 역전용사들 시청하고 계실 테고요. 내일 민주당 어떤 반응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즉시 바로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달라는 간곡한 청이지 않습니까? 국민적 압박으로 인식하면서 정말로 좀 밀어붙여 달라. 저 숨 좀 쉬게 웃기는 얘기 하나만 예, 할게요. 예. 김건희 씨가 스픽스를 보는 게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을 해봐요. 안 볼 것 같습니다. 아니 볼 것 같다고.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그 앞에 저 뉴스타파 여기자분이 나와서 뭐 얘기를 했는데 이명선 기자. 예. 그 중에 한 덩어리를 잘라서 예. 그 김건희 씨에 대한 뭐 대단치 않지만 제 기억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막 조회수가 엄청 나왔더라고. 예. 막 30만 명. 아이고 나도 놀랐어. 근데 댓글을 쭉 보니까 제가 한 발언 중에는 약간의 미스가 있거든요. 네. 아니 별 대단한 건 아니야. 근데 당사자들만 아는 어떤 미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짚어갖고 댓글에 그걸로 막 공격하는 글이 쫘르르 있어. 그러면 당사자 아니면 김건희 씨하고 나 아니면 모를 얘기인데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그걸 딱 짚어갖고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보나? 예. 아니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지만. 뭐 잠을 안 잔다니까 볼 수도 있겠죠. 야 그래서 나 그 새벽 댓글로 5시까지도. 근데 갑자기 보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약간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야 큰일 나겠는데 이 생각이 좀 먼저 드는데. 아니 이게 이제 독재의 기운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예를 들면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거 아니야? 이게 소위 파놉티콘한 논리가 그런 거거든요. 네, 내 스스로가 나를 갖다가 감시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건데 그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거든요. 전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을 깨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감시 틀을 갖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아마 앵커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다 따지면 옛날에 날아갔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따지고 보면 그 김 박사도 살아 있는 거 보니까 뭐 말한 거 보면 다 잡으면 누가 일합니까? 대한민국 누가? 이게 얼어붙었을 때 누가 하나 하면 잡아가는데 네. 모두가 와고락을 떠들면 더 이상 못 잡아갑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은 말이 열려서 지금 실제 아마 제가 방송을 잘 안 봐서 유튜브만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김건희라고 그러지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말 별로 안 할걸요? 아니 저는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데 뭐 그래도 막 댓글로는 엄청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얘기할 때도 윤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 그냥 방송에서 하더라고 라디오에서. 예.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모두가 외치면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저들도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하면서 갈까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가 많이 아니요. 나오는 저 천공, 건진 그리고 지금 명태균이 이제 실제로 이제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됐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단독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잘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못하는 모양입니다. 또 땡땡땡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뭔가 의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그것도 오고 무속인이에요? 또 신인간인가요? 새로운 무속인이에요? 무속인도 아니고요. 정치인도 아닌데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까지 이제 들려와서 지금 뭐 정보가 이렇게 좀 흘러나오는 걸 보면요. 아주 특이한 상황이다. 그래서 용산이 통제가 좀 안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통제하는 방식의 통제와 김건희 여사가 전체적으로 지금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서 뭔가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갔다. 그러나 여전히 힘은 김건희 여사 쪽에 많이 실려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요리해 나갈지 본인이 판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 사람도 조상의 언덕으로 태어난 사람인가요? 뭐 그것도 확실하고요. 조상의 언덕으로 공덕으로 태어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같이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지금도 이 상황 관리를 이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는 오늘 기함을 했습니다. 정말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수습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겠습니까?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가겠는데요. 저희들 광고 나오는 거 여러분 팍팍 좀 밀어주십시오.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5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경동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경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 광고 보셨는데요.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요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제대로 요금 내고 서비스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한번 따져 보신다면요. 렌털 정수기 최대 30만 원 그리고 휴대폰 최대 30만 원 포함해서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인터넷 비교원 전화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으면 바로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하셨을 때요.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혜택과 그리고 영양제 선물로 드리니까요.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이 방송 보고 인터넷 비교원 전화 오는 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성 한우인데요. 경성 한우는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라서 안 산답니다. 대구에서 안 사지만 대구 달성군에서 왔다 갔다라고 하시는 분이 댓글 올려주셨고요. 어제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요. 경주에서도 오셨고요. 광주에서도 오셨고 부산에서도 오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팍팍 밀어주는 최대의 광고주입니다. 광고 스폰서인데요. 경성한우 이용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중흥동 장부경님 대구는 패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 원래 고향은 마산인데요. 대구에서 제가 지금 30몇 년째 살고 있고 서울대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대구에도 그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한 30%는 김갑수 선생님 있습니다. 그분들이 팍팍 밀어주시면 제가 예전에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 예전에 같이 그 방송 제 프로 작가가 결혼해서 대구를 가서 살았어요. 대구하고 예. 전혀 연고도 없는데 지금도 가끔 전화 와요. 근데 대구 사람은요 정말 다 돌았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구에도 김부겸 의원 나왔을 때요 40몇 %인가 다 이렇게 당연하죠. 진행됐어요. 당연한데 이제 그 친구 말에서 유추되는 거는 수도권에 이제 약간의 진보적 정신을 가진 뭐 정치 성향은 별로 없는 친구인데 가서 대구에 살아보니까 숨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다. 어쩜 그렇게 정말 어떻게 세상이 다른 것 같다 그래요. 예. 지금 전교안 선생님 같은 분이 좀 거기서 좀 특이한 경우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는 이제 여러 가지로 규명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대구 분들도 참 답답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맞습니다. 이런 시선 대구에서 받고 사는 게. 민주당 지지하는 분 또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답답해 하는데요. 그래도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구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분도 많이 계신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경성한우 가시기 어려우면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경성한우를 전국 어디에서든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경성한우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정말로 타 지역에도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 지금 경남 마산에도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광고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구독,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하니까 동접자 이렇게 많으면 구독, 좋아요 얘기 안 하는 게 맞다고 그게 정통 언론이지 이렇게 또 비판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 나시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서 하겠습니다. 지금 무려 5,900명이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셨는데요. 한 2,000~3,000 명 더 올려놓고 후반부에 더 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야기 꺼냈으니 김건희 여사 지금 상황에 대한 심리 상태 어떤지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자 서초갑에 있는 조은희 의원이 어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저희들 새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구독, 좋아요 좀 더 눌러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김건희 여사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 수습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 여사가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아니 나와도 안 됩니다만 예. 안에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뭘 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해하는 건 V0, V1 논쟁이 붙었던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V0가 김건희 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통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을 초월한 아주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통치 행위를 해왔었는데 그 사람에게 저희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의 통치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건 제가 볼 땐 매우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요구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가장 큰 문제가요. 항상 대통령의 권력이 누수가 발생할 때면 누군가가 거기 끼어들어옵니다. 끼어들어와서 본인이 그 권력을 독점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룰은 지켰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전혀 룰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관리를 김건희 씨가 얼마나 이제 개입해서 하고 있느냐 그걸 거 아니에요? 밤이고 낮이고 모여서 지금 이거 어떻게 돌파하지 이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쟤들도 큰일 난 건데 뭐 최은순 씨까지 지금 뭐 가세해갖고 뭐 머리를 보태고 있다 그 얘기까지 돌아요. 뭐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 몰라. 말씀 조심하십시오. 근데 뭐 최은순 씨가 뭐 있다 그러면 오빠인 김진우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 얘기를 도니까 떠도는 예. 밭글 같은 거 보면 밤낮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 혼자 막연히 주장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떠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로 국정이 운영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윤과 김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네. 누가 더 주도권인지는 다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공적 신분이란 건 아무 상관없이 그들끼리 되는 대로 하는데 제가 생각이 김건희 씨는 국정 개입에서 가장 큰 게 아마 이제 사람 쓰는 거였을 거예요. 네. 장관들 아는 이상한 여성 장관들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장관인지 생각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뻔히 출마자들 뭐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 인사는 부인이 알아서 시키는데 자기가 결제해야 될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했거나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해보자는 생각을 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총리선에서 대충 어떻게 하고 있겠죠.
그 지금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저들을 두려워할 것도 못 되는 게 뭐 하나 이제 뭐 터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용산의 김건희 여사는 뭐 여사 이름 지금 막 호칭 붙인다고 계속 댓글로 근데 꾸준하시는데 왜 붙이세요? 그래도 언론에서 대통령으로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직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임기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 대통령이라고 제가 꼬박꼬박 아니, 저는 이제 김건희 씨라고 표현하는데요. 김건희 씨라고. 저 여사라고 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예. 제가 붙이기 싫은 것 같다가 예. 당연한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씨라도 붙여주는 게 어딥니까 거기다가.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우리가 속도를 내서 좀 달려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지금도 뭐 상당히 큰 힘을 일단 작동하고 있다. 자, 여러분 좀 이따가 대통령실 이제 비서관, 행정관 인사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때 누가 들어오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저희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취재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누구 사람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따져 보십시오. 거기에서 앞으로 전국 운영과 또는 용산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파악될 수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은희 의원 쪽으로 지금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뭐냐면 조은희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됐던 게 2022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일에 서초갑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최은순 장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의 재판과 관련된 선물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라는 이제 주장이 민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은희 의원이 명태균에게 이미 공개된 내용입니다. 자, 영남의 황태자라고 말했던 그 장면 딱 듣고 그 뒤부터는 저희들이 취재했던 내용의 멘트들을 좀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 멘트 영남의 황태자 왜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조언이 전화 왔더라고. 대표님 이제 내고 이라 광역단체장 둘이 앉으시고 김진태, 박한수 진짜 생각하신 대로 지는 알잖아. 한 1년 반 전에 내가 봤으니까 생각하신 대로 두 사람 다 앉히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가 찼어. 대통령 네 분께서 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니 우리 명 대표님이 다 했잖아요. 제 것도 그렇고. 자, 지어낼 수 없습니다. 저걸 지어낸 허풍쟁이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안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걸 민주당에서 입수를 하고 저희들이 어저께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쯤에 단독 보도를 하면서 봉지욱 기자와 함께 인터뷰도 장시간 했는데요. 요걸 민주당에서 이제 공개할 때 노정면 대표가 주도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 성격을 아까 얘기했던 영남의 황태자와 서초갑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던 것 이 녹취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정면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은희 후보 거는 그 전해, 그러니까 2021년 대선 경선 직전에 이루어진 미래한국연구소의 국민의힘 당원 조사, 비공표 조사 있잖아요. 국민의힘 책임당원 57만 명에 대한 명태균 씨의 비공개 조사 때하고 패턴이 같습니다. 먼저 비공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 지지 성향이 파악되면 로데이터를 다시 유출해가는, 그 유출한 로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은희 의원 거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그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는데 이것과 공천과 상관성이 있는가?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지금 드러나 있는 팩트는 그 최은순 씨가 그 법정 구속된 뒤에 항소를 하면서 조은희 의원 남편 법무법인의 수임을 시킵니다. 조은희 의원의 남편 법무법인 로펌이 그 최은순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심 징역 3년을 2심 무죄로 만들어내는데 이제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죄에 대한 성공보수격으로 공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모 무죄와 관련된 공천 관련성은 이게 수사가 아니고서는 밝혀내기 어렵고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 말고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노정민 의원하고 오늘 통화를 하면서 와 대담하구나. 어제 저런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남편이 소속되어 있는 로펌과 최은순의 무죄를 연관시키면 큰일 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바로 까버려요. 그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소속도 아니고 자기 로펌이에요. 대표 변호사.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 둘 본 게 아닌데 저도 이때 기억이 좀 있는 게 상대자가 이해운이거든요. 전희경 의원이 또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을 했어요. 예. 그분이 받는다고 했죠 또. 아니 근데 이해운이 굉장히 막강한 사람 예,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뭐 구청장을 하면 인지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다 어떻게 갖고 왔는지가 지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야, 여기는 그러니까 보훈으로 김영선이 공천도 줘. 보훈으로 보훈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걸 잘 거슬러 가면 야, 이건 김건희 손길이구나. 자기하고 연고 맺은 사람들 뒤봐주고 뭐 해주면서 이제 사업적 거래로 흘러온 흔적이 정치에도 그대로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이제 잊혀진 일 중에서 최은순 씨 사무장병원 운영해서 그 돈 떼먹고서 그 돈 해먹고서 1심 무죄 3년도 엄청 약한 거라고 보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존중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요양급여 부당 수급에서 20매덕을 해먹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명의이사장이었는데 그거 뭐 실제 관여한 게 없다 이러면서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던 건데. 아니 자기 돈 의료인이 아닌데 저 요양병원을 병원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 걸리면 엄청나게 중형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공천의 대가냐 아니냐, 전순 봐준 것이다 이렇게 가면 조금 진도가 많이 나갑니까? 아니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사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선 의원의 사례를 보면 어떤 여론조작 그다음에 선거 개입을 통해서 대통령을 당선을 시키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김영선이 경선 과정, 선거 과정에서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서라고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럼 김영선이 열심히 했겠습니까? 명태균이 열심히 했겠습니까? 저는 명태균인 거죠. 그래서 명태균을 보고 공천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위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인데 강혜경 씨 말에 의하면 3억 7천만 원, 수십억, 10억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돌아와서 그 돈 대신 공천을 받아왔다고 얘기하면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성공 못 쓴 거죠. 이것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필이면 조은희 국회의원의 남편이 로펌의 대표였었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확정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그렇다면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최은순 씨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 성공가도에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랑 안 해온 사업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다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해오면서 그걸 통해서 키워오고 그래서 그 기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위 윤석열 그 당시에 검사와 결혼을 하고 검사 지위를 뒤봐주고 계속.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누구랑 가장 먼저 협의하겠습니까? 자기의 어머니랑 같이 협의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 조은희 씨 공천이나 김영선 공천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국힘이 딱하기도 하지만 정말 취약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모여서 저렇게 충성할 수밖에 없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견이 있는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김건희한테 뭐 윤한테 이렇게 충성 못 하거든요. 다 자기 목소리가 있는데 다들 지금 벌떼처럼 들러붙어 갖고 김건희 보위만 하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륜나 이 얄팍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의미인데 그게 잠깐만 역사를 돌려봐도 그래요. 친박 공천으로 쫙 한번 자르고 친이 공천으로 쫙 한번 몰아내고 이 과정을 거쳐서 뭐 좀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사르르 날아간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는 정치 행위가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에 저 대구 쪽 영남 토호 말고 제대로 되고 뭐 이렇게 자기 정견이 있을 만한 정치인에 붙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를 불법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당원 명부를, 책임 당원 명부 한 2,300명을 가지고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버리니까 이것은 여론조사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돌려버린 거예요. 이제 불법이 첫 번째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책임 당원들 사이에서는 조원희 후보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반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한 1,500~600명 정도 돌렸을 때 당에서 명태균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명태균이 깜짝 놀랐죠. 당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강혜경 국장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녹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내일 그 서초 거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아, 네. 오늘 거 한 거로 마무리 짓죠. 당에서 네.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 돌리느냐 네. 나중에 문제가 된다. 네. 전화가 왔대. 아, 예, 그래서 오늘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천연덕스럽게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당에서 전화 와서 못 돌리게 한 거예요. 불법 조사하는 게 들켜버렸죠. 반발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전희경 전 의원, 그 당시에 당협위원장이니까 공천받을 게 가장 유력했던 사람, 그리고 이혜훈 전 의원 얘기하셨듯이 이런 분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저렇게 불법 조사하고 있던 내용이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로데이터까지 조은희 의원에게 전달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죠, 아직까지는. 추정이고 네. 그 로데이터를 전달했다는 이제 텔레로 보냈다는 내용인데 그것도 짧은 내용 한 7초짜리인데 잠깐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문제 내용 수정해야 됩니다. 아, 네. 그냥 서초에 네. 생각해보십시오. 서초에 네. 거기 가반이 안 넘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보낸 거 공고낸 거 봤어요. 내용을. 네네네. 네. 그럼 가반이 아니면 결선 투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만약 결선 투표 가면 조은희하고 이혜훈 예. 그렇게 했을 때 네. 누굴 지지하느냐? 네. 그 문항을 하나 더 집어넣고요. 그냥 서초만 물어볼까요? 간단하게 끝나려면. 네. 나중에 그 문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가상 번호가 이게 그 정당이 받는 가상 번호가 있을 거고 후보자가 받는 가상 번호가 있을 거거든요. 후보자가 받.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네. 선관위에서 이 가상 번호 누구한테 받았나라고 아마 확인이 되면 네. 우리는 이제 후보한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 되면 네. 그러면은 정식적인 통로로 이제 후보가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돼. 그건 나중에 만들면 되잖아. 문제가 되면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조은인데. 자, 이제 저 녹취 내용에서 조은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조은희 의원한테 이제 저걸 로데이터 원래 이제 당원 명부 이제 안심번호로 되어 있던 걸 2,300개 받았고 여론조사 돌렸고 그 결과치를 이제 전달해 준 건데 자 이런데 자 당사자들이 상당히 반발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경선에 뛰어든 것도 이상했고 그러면서 구청장 인지도를 가지고 여론조사하는데 저런 방식으로 불법 조사까지 해버렸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다른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추론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저 당시에 3월 9일입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서초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조사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뭐냐?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공천만 받아버리면. 이게 만약에 불공정 경선이었다고 이혜훈 또는 전희경 의원 또는 정미경 전 의원도 있었거든요. 문제 제기를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이 쑥대밭이 될 거 아니에요. 대선에 정말로 직격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계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혜훈이나 전희경 다 이제 지역구 다 봤죠. 예.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이번에 이제 다른 지역구로 다 갔죠. 예. 예. 자 그런 걸 보면 이제 저 당시에 저렇게 준비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조은희 의원이 먹었는데 아니 근데 그 당 문화를 모르겠는 게 홍준표도 대선 시에 괴상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로 장난친다 하는 걸 알았지만 방치했다고 본인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또 무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명태균 것만 캐고 있습니다만 명태균이 아니라 다른 라인으로서 별짓이 다 벌어져서 온갖 진흙탕 같은 여론조사뿐이 아니라 뭐 별거가 계속 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남들이 무슨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무념무상한 거 아닐까요? 그 네. 생각까지도 들어요. 근데 서초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단박에 끝났잖아요. 결선으로 안 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인물들이 거기 들어왔었거든요. 이해운에다가 정미경, 그다음에 전희경, 거기에 또 구청장 현역 구청장까지 다 모인 거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한 번에 결선 없이 나와버렸으니까 그것도 5%의 감점을 받고 감점까지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1,500개라고 말씀 제가 알기로는 2,300명 정도의 책임 당원이 있는데 500개인가 몇 개인가 여론조사를 1,500개를 돌렸는데 그 중에서 응답이 추출된 게 500개라는 거죠. 550개. 네, 그러면 550개의 성향 분석을 해서 성향 분석을 분류해서 2,300명이 다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 중에 뭐 제가 볼 때는 많아 40% 50% 정도 투표한다고 치면 50%면 2,300에서 한 1,150명 정도가 투표한다고 치면 500샘플이 응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응답을 한 사람은 전화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500샘플과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가? 아까 노정면 의원 얘기에 의하면 그 작업을 했다면 상당히 큰 샘플이 될 수 있는 가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밝혀내게 되면 소위 맨 처음에 과반을 넘겼지만 여기에도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측면이 또 남게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봉지욱 기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조은희 의원이 왜 이 명태균에게 데이터를 주고 돌렸는지에 대해서 결선 없이 공천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에 바로 50%를 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 시도를 했다는 본인의 취재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것은 조은희 후보로서는 경선에 대한 결선 투표 없이 그냥 바로 공천을 받으려면은 55%를 득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경선 후보를 결정할 때 보면 100 중에 50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였고 나머지 50은 당원 조사였어요. 근데 지금 이 당원 조사에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건데 만약에 아까 그 앵커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전부 다 돌리진 못했지만 한 600명 결과가 나왔고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이거든요. 네. 600 중에 절반은 나를 찍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안심번호가 알잖아요. 누가 나를 안 찍었는지.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화번호, 안심번호는 알기 때문에 집중적인 홍보, 의원 홍보, 자기를 찍어달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무기를 갖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2, 3%라도 자기가 올렸다면 경선 투표가 원래 됐어야 되는데 안 되게끔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는 거죠, 지금. 예, 그 말씀은 결국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당시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결선 투표 없이 그대로 끝내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현직 서초구청장을 했는데 당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은희 구청장직을 버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느냐. 그 당시에도 말이 매우 많았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갖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좀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저희가 확언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단 본인의 해명에서 명태균 씨를 만난 적이 있고 안다라는 사실은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하지만 내가 명태균에게 전화해서 뭐 당신이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영남의 황태자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김영선 그리고 김종인, 명태균 이 사람들을 다 알고 만났고 연락하는 사이였다는 정황을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였기 때문에. 자, 이제 저렇게 이제 좀 뭐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좀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 이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의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이 지역구에서 공천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서 저 정보를 먼저 흘려버렸습니다. 언론에서 오세훈 조은희를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희석하려는 물타기 작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저런 부정한 사실이 있다는 거 밝혀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좀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지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초의 공적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통령 내외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계속 하루는 오세훈, 하루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은희 의원,
계속 이렇게 추적하고 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뭐 하겠습니까? 가장 핵심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증거들을 교란시키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검찰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 흘릴까? 진짜 이게 흘리는 의도가 뭘까? 저는 이게 내부에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내부에 검찰에 진짜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 의인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 있다고 예. 얘기합니다만 전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네. 의인이라면 대통령 내외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죠. 오세훈이든 조은이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그래서 이건 아마 검찰 중앙 수뇌부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을까 의심해 보는 거죠. 일부 동감을 하지만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냐면 이게 정교한 기획에 의해서 윤핵에 올라가는 대중의 시선을 이제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조금 그보다 낮은 단계 오세훈이 하고 조은희 의원, 조은희 그리고 뭐 이준석 이준석까지 대표도 해서 있죠. 이제 예. 끊으려고 한다 이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세력대서 이렇게 싸울 때 가만 보면 어느 쪽 힘이 더 세냐보다는 어느 쪽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느냐 갖고 이제 승패가 결정되는데 자 국힘에서 온갖 공천 지방선거까지를 포함해서 온갖 것이 사실은 그 김건희 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고 이런 일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사람들이 윤김의 정체를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당사자들 조은희 씨도 마찬가지고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자구책을 추구하고 지금 구하고 있을 거예요. 온갖 궁리를 할 거예요. 그게 야당 공격으로 오겠습니까? 내부에서 하여튼 서로 끌어내리기 목덜미 걸고 니 탓이야 내 탓이야 뭐 이러고 들어가겠죠. 아니면 내가 오세훈이라면 아마도 명태균이가 나를 돈 건 사실이지만 명태균이 진짜는 윤이야. 아마 그렇게 큰 판을 치려고 할지도 몰라요. 완전히 그냥 아사리판이 나다 하더라도 자기는 정치적 생존이 가능한 어떤 그동안에 이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하나의 유추예요. 다시 말해서 옆가지로 번져나간다고 하는 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국힘 내지는 보수권 전체 내부 균열로 작동할 수 있는 소지가 네. 많은 일들이어서 이걸 갖고 뭐라고 할지 한동훈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게 여권이 단합하지 못해서 이렇게 등 돌린 사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획된 정교한 그리고 나름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안 아니냐 이런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의원과 관련해서도 취재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절제되게 제한된 내용만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은 본질을 좀 흐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요. 김갑수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그러면 왜 A 의원은 나오지 않느냐, B 의원은 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찐윤 중에 찐윤인 사람도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안 나오고 왠지 윤 대통령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나오고 거기에서 희생양을 만들려는 기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11,000분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역전 용사들 여기까지 하면서 내일은 더욱더 더 좋은 정보로 저 광고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광고 많이 하십시오. 예. 제가 지금 유튜브 어린입니다. 구독자가 한 1,500명밖에 없는데요. 예. 김종욱의 탄탄TV라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굳이 들어오고 싶지 않으시면 안 들어와도 되는데요. 볼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스픽스 구독, 좋아요 하지 마시고요. 김종욱의 탄탄TV 들어가셔서요. 김종욱 탄탄TV 하면 됩니까? 김종욱의 탄탄TV입니다. 김종욱의 탄탄TV 여러분 구독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오늘 지금 몇 분이 있다고요? 또 지금 제가 이제 구독자가 1,500밖에 안 되고요. 1,500인데 지금 고개도 못 가리고 있는 어린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1,000명 정도 구독해 주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스픽스 힘을 김종욱 박사님께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한둘셋님, LN님, 그리고 김도희님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국내외 많은 애청자 여러분께 들어와 주셨고요. 일일이 소개 못해드립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봐주시는 정말로
감사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김갑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종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제가 늘 하는 구호 있습니다. 역전에 하면 오늘 이재명 무죄 받아서 더욱더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구독, 좋아요, 맞아 버렸습니다. 역전에 하면 좋아요 하면서 방송 용사들이죠. 역전에 하면은 용사들, 용사들 맞습니다. 야, 계속 좋아요가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왜 제가 그러시지? 역전에 하면 다 함께 용사들 해주시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